네, 오늘 시장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대결 내일의 테마를 통해서 힌트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아기 아빠로서 무서운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네, 또 다시 요 방송을 끝나면 육아 전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뜻깊게 또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다음 주 우리가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정책 수혜 산업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올랐던 거는 인맥주라든지 이런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수혜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 수혜로 묶인 섹터와 종목이 실제로 시장에 많잖아요. 네. 딱 두 개의 테마라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을지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오늘은 STO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그 네. 이유는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교집합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을 좀 선정을 하면서 두 산업을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작년부터 STO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모두 다 좀 선정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테마로는 STO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조각 투자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각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처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끔 이런 디지털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ST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서는 좀 와닿지 않는 분야이기는 한데 시장에 관련주가 또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 따져볼게요. 네, 우선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좀 법제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의견이 다른 법제화에서도 계속해서 충돌이 있다 보니까 뒤로 밀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번 당선 이후에 여야가 충돌이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교집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은 빠르게 좀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은 이미 STO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뒤늦게 한국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디지털 활성화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당선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법제화 기대감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STO의 좀 중요한 장점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제도가 정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포가 지나고 나서 법사위 통과하고 공포 이후에 또 1년 뒤에 법제화가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당선이 지나고 나서 법사위에 통과한 뒤에 공포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포가 되고 법사위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그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TO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분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STO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 주식들만 좀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부진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첫 번째 테마는 STO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뭐죠? 이거 말씀을 드리면 약간은 예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 연관이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출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당과 야당에 대한 모멘텀을 교집합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저출생 테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금 시기에서 학교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많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롭게 위원회를 출범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선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문제를 피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교집합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정책 수혜는 저출생은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저출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 그리고 저도 포함이 되는 정책 수혜주 저출생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뭔가 나라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각각 꼽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무엇이 더 있을까요? 우선은 장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정말 저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국가 존속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지금 따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소멸의 1순위를 바라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골든타임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골든타임은 사실 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는 데까지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제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는 문제점이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도 좀 발빠르게 그리고 좀 더 과하게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딜레이 될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요새 들어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저도 받고 있지만 현금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진료비라든지 출산하면은 이제 1,000만 원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현금을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제에 대한 사이클까지 살릴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카드 쓰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현금 지원 정책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 두 대선 후보가 각각 저출생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점은요? 지금에 대한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학교 출산율이 반등한 건 아닙니다. 약간의 수치는 9년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0.7명대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 수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야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많아지고 아이용품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까지 오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텀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치가 찍히기 전까지는 시세가 강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의 키워드는 정책 수혜 산업입니다. 얼마나 연속성 있는 주가가 나와주는 테마일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의 픽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워낙 이제 당선 이후에도 모멘텀이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육아 매니저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출생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기 아빠는 남다른데 저출생 테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저출생 테마 안에서 관련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렇게 자주 언급되진 않았던 종목입니다. 네.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저출생 하면은 사실 아가방 컴퍼니, 꿈비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최근에는 꿈비가 혹시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서도 이제 육아휴직 직전에 꿈비를 말씀드리고 갔는데 그 이후에 100% 수익률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나타난 게 최근 들어서 꿈비가 전환사채 12 발행이 되고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떠 있고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회사들이 늘어나는 구간은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꿈비보다는 에르코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에르코스가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꿈비나 제로투세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뭐 유아와 관련해서 뭘 정확하게 하는 회사인지 뚜렷하잖아요. 근데 네. 에르코스는 저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회사인지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네,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라도 에르코스가 이제 저출생 테마에서 에르메스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핫했긴 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유식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아직 이유식을 매기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저도 곧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평을 봤을 때 이제 에르코스에 대한 이유식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유식을 판매를 하면서 9%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수치냐면은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은 것도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지만 대부분 식품 관련주들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3%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삼양식품은 25%가 나왔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르코스는 이유식만 판매를 하면서도 9% 영업이익률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유식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에르코스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정말 잘 갔습니다. 에르메스 소리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가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오늘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규 장중에도 저희가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어제 오늘 시장에 밀리면서 약간의 밀림이 나타났을 때 이런 기간에 약간의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을 응용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저는 에르코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1차 목표가는 28,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9,000원대인데 이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앞전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만들었던 라인대가 19,000원인데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었던 하방 3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손절 라인도 잘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중요한 공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세미텍과 SK하이닉스의 TC본도 수주 공시 금액이 현재 385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한미반도체가 또 SK하이닉스와 TC본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또 뒤따라서 나왔습니다. 그 금액은 428억 원입니다. 이원화 전략으로 가는 걸까요, SK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필요한 TC본도 자체가 1,500억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곳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원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눠서 지금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랑은 지속적으로 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서 일부 수주를 주면서 지금 약간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원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혹시나 이제 수주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노이즈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 것 같고 하나비전은 우리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미반도체와 같이 가져가네 하면은 주가 상승에 다소 좀 제한이 될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TC본도는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사실 이원화를 하는 이유는 단일화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 TC본도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모두 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없었던 멀티플이 붙었던 하나비전은 오히려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강한 시세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공시 나온 이후로 한미반도체 주가 NXT에서 상승폭 줄이고 있고 하나비전의 낙폭은 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